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빼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시키는 것은 시간상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만 귀한 시간 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의 박수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산노동건의센터 석병수 센터장님을 모시고 개회 선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노동건의센터 센터장 박병수입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금방 우리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 필수 노동자들의 삶이 저한테 확 와닿았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없으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들 건의센터는 작년 9월에 문을 열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필수 노동자 관련한 연구조사 사업들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산모신생아 관련한 필수 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 시시때때로 지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부산에서도 택배 노동자 관련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한번 진행해 봐야 되겠다. 다른 그 조사 연구한 것을 보면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거나 일부에 좀 국한되어 있거나 아니면 일자리나 산업에 관련한 내용들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산 노동건의센터는 이 연구진들이 조금 애를 썼습니다. 새벽 6시부터 나가서 현장에 가서 택배 노동자들 직접 만나고 그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늘려서 우리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체 부산의 택배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이것이 마무리되고 또 이것이 정책 제언으로 부산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택배 노동자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부산광역시의회 신상희 의장님께서 참석하시고자 하셨으나 서울 출장으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서면 축전을 보내 주셨는데요. 이 축전을 의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기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지역 택배기사의 노동 실태를 점검하고 그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넓은 마음으로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부산노동법인센터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에 노동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부산형 노동정책을 제안해 주시는 싱크탱크로서 평소 큰 역할을 해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발표와 토론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전문가분들과 택배 노동자 대표 여러분에게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끝에는 노동의 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택배 노동자들이 처한 힘든 상황이 단적인 사례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땜질식 대책만 내놓는다면 부산은 더 이상 일하는 사람들의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산시의회도 법적,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신상혜. 예, 좀 굉장히 어색합니다. 예, 일단 토론회 진행 순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 지역 택배기사 노동 실태와 정책 방안 발표를 3시 5분까지 하고요. 그리고 10분 휴식 시간을 가지고
지정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플로어 토론 및 질의응답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부산 지역 택배기사 노동 실태와 정책 방안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노동 존중의 밑거름을 만들고 계십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자 부산노동원링센터 운영위원이신 김민정 차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해양교통위원회에 속해 있어서 저희가 택배라든지 물류라든지 그 외에 이제 부산시의 정책들을 저희 이제 상임위에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 저희 그 해양교통위원회에 올라온 그 물류 정책이 그 도시명 이 물류를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이제 그 과제가 있었고, 부산시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의견이 나와주시면 저희가 부산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실제로 부산 안에서 이 물류가 이제 그 택배 기사님들이나 혹은 그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도움이 될지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이 되면 더 좋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이런 노동 실태라든지 정책 방안을 저희 함께 고민해보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우선 부산 지역 택배기사의 노동 실태와 정책 과제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실 우리 허민정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택배 부산 지역 택배기사 노동 실태 여기 시경에 어떤 사업이 있는 바로 시작할까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택배 산업의 동향과 쟁점인데요. 앞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두 분이 또 발표를 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제가 정책 과제에 대해서 간단한 메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걸 치는데 관계 없습니까? 일단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원자께서 여기 계셔서 바로 이충기를 그래서 알겠습니다. 택배 산업의 일반적인 특성은 이 택배이요 굉장히 그 자본지각적인 산업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쿠팡 그 화재 큰 화재 났잖아요. 거기 건물 보시면 건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래서 보기보다 이 택배업이 굉장히 큰 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부산 지역의 택배 산업을 조사하려니까 지역에 이런 그 택배업이 실제로 택배 기사가 몇 명인지 또 어디에 누가 있는지 밝혀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번 그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정책적인 부분은 고다음 문제고 일반적인 현황 부분을 실태를 살펴보자. 이게 저희가 연구자들의 초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택배산업, 택배산업 일반적인 뒤에 아마 제 뒤에 몇 가지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앞부분은 좀 추정을 했던 게 부산 지역의 택배 기사는 한 몇 명 정도 있느냐. 그리고 이 택배기사들이 하루에 물량을 얼마만큼 처리하고 실제로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는지 이런 등등을 앞부분에 소개할 겁니다. 택배기사의 규모, 그러니까 기사 수는 이제 통계청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몇 가지 추정을 좀 했습니다. 일반적인 운수조사 같은 데는 사실 알 수가 없고요. 전국 사업제 조사 같은 데는
택배 종사자가 나오는데 이 택배 종사자가 노동자이지 택배 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는 오른쪽 이 부분은 이제 노란색 부분은 이 바로 부산 지역 부분인데 부산이 사업체 조사를 보게 되면 한 5%, 5.3%인데 5% 조금 넘습니다. 그런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감안했던 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교통연구원에서 화물차들의 이 출발을 하고 도착하고 하는 그 화물 통행량들을 조사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제가 소형 화물차들의 통행량을 조사해 보니까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한 6%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6%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사업주로 같으면 5%, 화물 통행량 보게 되면 6% 정도 되죠.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부산 지역은 인구도 많기 때문에 좀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생각보다 그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부산 지역의 인구수는 전국 대비 한 6.5% 정도 되죠. 다만 이제 부산 지역에 화물차가 또 많은 부분도 있죠. 많은 게 어떤 게 있냐면요. 대형 화물차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항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건 보니까 한 거의 10%가 있습니다. 12% 나왔습니다. 부산 지역은 대형 화물차 위주로 화물이 이동량이 있고요. 소형 화물차는 별로 많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추정을 해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부산 지역의 택배 기사 수는 전국 대비 한 5%에서 한 6%일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정부의 택배 기사 수를 정부가 추정한 5만 4천 명에서 여기 보셔보니까 약 한 2,700명에서 한 3,200명쯤 되겠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수치에는 지역에 있는 그 마트 기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빠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최근에 쿠팡 같은 경우도 이 수치는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산 지역의 택배 기사들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부산 지역에 처리한 택배 물량, 처리 물량 그리고 수수료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건 제가 이장과 다르게 별도의 좀 가중치를 좀 줘가지고 조사한 건데요. 요 왼쪽 부분은 2016년부터 18년까지의 부산권 이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택배 수수료와 택배 처리 물량이 나와 있고 그 뒤에 한 공백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거의 가진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감안해서 이제 저희들 이제 설문조사에서 이걸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산 지역의 택배 기사 주당 근무 시간은 61.2시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근무 시간은 사업체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우속 택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더 적습니다. 왜냐하면 주 5일밖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업별로 걸리는 시간은 이제 그동안 우리 택배 과로사 산재 부분 이제 늘 문제가 되어 왔던 장시간 노동이 될 문제가 왔던 분리 작업 같은 경우는 평균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배송 시간은 6시간이고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부산 지역의 택배 기사들이 처리하는 물량은 일평균 한 214개 정도. 수수료는 813원, 배송은 집하는 좀 작습니다. 540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택배 산업의 성장인데, 요 오른쪽 표를 보시게 되면 이게 성장분 인수합병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짧은 시간인데, 사실상 법이 없는 가운데 이게 시세만으로 돈이 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고 이러면서 많은 기업이 들어왔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자본 취약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이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이런 가운데 그래서 이제 인수합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2010년대 이후에 특히 택배 산업이 다시 한번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 성장하는 요인들은 이 왼쪽 그 그림인데요. 여기 이제 특히나 택배 산업이 성장했던 부분은 이제 전자상거래 부분이 이제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택배 시장이 커져나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위에 보이는 그 주황색 부분이 모바일 쇼핑,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쇼핑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59억
159조 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택배 시장을 키워갔고 또 이제 그런 만큼 이제 택배 기사들의 이제 하루 처리 물량도 이제 하루하루 이제 하루가 다르게 증가했다. 그다음으로 택배 시장의 최근 동향들이 여기는 보면 주요 택배사들의 시장 지배력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거는 오른쪽 그리고 택배 시장의 평균 단가인데요. 택배 시장의 단가는 택배 시장이 아주 급성장했습니다만 단가는 오히려 거꾸로 역성장하였습니다. 정반대로 근데 그래서 2003년도에 3,280원이었습니다만 2020년도에 2,221원으로 서로 이상 깎였죠. 이건 그만큼 이제 택배 기사들, 택배 업체 간의 이 경쟁이 아주 이제 과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상품과 다르게 택배업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비가격 경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오로지 가격 경쟁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기업들은 가격을 낮춰가지고 이 다른 기업들을 이제 퇴출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해왔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택배사들의 시장 지배력인데요. 여기에는 두 개의 지금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2017년도하고 2020년도 보게 되면 CJ 대한통운이 지금은 2020년도에 과반을 넘었습니다. 50.1%가 되는 그 다음에 한진, 롯데, 택배 3사가 택배 시장을 가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다시 그동안 이제 사업을 하다가 사업권을 반납하고 퇴장을 했다가 다시 올해 1월에 다시 들어오는 쿠팡이 이렇게 다시 들어오면서 더욱더 택배 시장은 경쟁을 다시 한번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택배 시장의 동향들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매출액 부분은 굉장히 크죠. 3조 1천억 원, 1조 156억 원 이렇게 아주 금액은 굉장히 큽니다만 실제 영업이익률 자체는 굉장히 낮습니다. CJ만 하더라도 2020년도에 작년도에 겨우 이제 거의 4%에 입법했고요. 한진도 4%. 롯데 같은 경우는 연이익이 한 0.5%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다시 1, 4분기까지 제가 확인했는데 다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CJ 같으면 다시 2%대로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진, 롯데는 다 제가 알기로 마이너스로 다시 나온다습니다. 왜 그럴까요? 올 연초에 이 물류작업 쪽에 노동자들에 대해 새로 투입이 되면서 그 부분이 이제 비용화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많이 깎아먹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이번 2분기 때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그 결과를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 나머지 부분이 더 발표를 하고 정책하고 정책과제 부분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부산지역 택배기사 노동 실태 분석 설문조사 부분입니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기사들의 노동 환경, 법인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반적 실태를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부산지역 택배기사들의 노동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부산지역 택배기사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는 게 본 연구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터미널을 방문해서 부산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택배 기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401부가 최종적으로 분석을 위한 자료로 이용됐습니다. 표본은 택배 시장 점유율을 반영해서 맨 처음에는 할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완전히 점유율을 반영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우체국 10.2%, CJ대학교는 17.2%, 롯데택배 24.8%, 요젠택배 21.9%, 한진택배 22.9%, 기타 3.0%로 할당을 해서 최종적으로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인구 통계학적 특성입니다. 분석을 해보니 부산 지역 택배기사는 40대, 60대, 5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기혼 남성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무 경력 확인했습니다. 평균 7.6년으로 나타났고요. 근무 경력이 상당히 짧은 택배 기사들인 반면에 상당수 택배 기사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대기 확인했습니다. 경력, 전문성이 없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여서 다른 일을 하고 싶지만 전혀 구할 수가 없어서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이 세 가지의 응답을 합치면 총 62%가 됩니다. 택배기사의 일자리를 원해서 선택했다기보다 비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택배 근무, 그만두고 싶은 이유, 이탈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1순위 모두 택배기사가 일하는 노동 강도에 비해서 실제 순수익이 적은 것이 이탈하고 싶은 주된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택배회사와 직접적으로 계약하는 비율보다 대리점 소속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사업체별로도 분석을 해본 결과 우체국만 택배회사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하고요. 나머지 회사들은 모두 다 대리점 소속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분류 작업하고 배송 작업 관련 분석 결과입니다. 분류 작업 평균 1평균 3.67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 연당 중에서도 평균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린다고 응답을 하셨고요. 사실 별도의 보수가 책정되지 않은 분류 작업에 많은 시간을 푼다고 했고, 이거는 노동 시간의 증가로 이어져 노동 강도의 증가를 초래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분류 작업 문제가 다소 정리가 된 것은 매우 큰 결실로 볼 수가 있겠으나 아직까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볼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배송 작업입니다. 배송 작업. 이렇게 좀 불합리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고, 만약에 이 랩핑된 차를 이제 택배업을 하지 않겠다고 택배차를 팔게 될 수 있는데, 팔게 됐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 감가상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랩핑에 따른 이런 부담을 택배기사가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로수 방지 방안은 뒤에 조금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실제 면접을 통해서 그럼 부산시가 어떤 걸 좀 해주면 좋을까라고 여쭤봤는데, 첫 번째는 폭염주의보가 이게 있는 날 얼음물을 제공해달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럼 그 얼음물을 어디에 둘까요? 라고 이제 여쭤보니까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뭐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편의점, 아니면 옛날에 이제 주유소에도 물을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유소에 두면 그 택배 노동자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면 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없겠냐. 물론 본인들도 다 들고 다니기는 하지만 여름에는 이제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 얘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택배 배송을 위해서 주정차 위반 제외 시간을 연장해달라라고 하는 건데, 9시부터 6시까지는 택배차가 주차 위반을 했을 경우에 그 위반 딱지를 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택배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아침 7시에도 어제 택배 배송 못한 걸 배송해야 되는 수가 생기고, 저녁 11시까지는 이렇게 택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택배를 배송하기 위해서 뭐 불법 주정차가 됐을 경우에는 요 제외 시간을 조금 연장하는 방안 고려해달라고 하셨고, 세 번째는 터널 통행료를 좀 지원해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유료 도로비가 가장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터널 통행비는 택배비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터널을 통행 많이 하는 어떤 그 지역과 구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게 좀 절실하다라고 얘기하셨고, 아침에 이제 밥을 못 먹고 오시니까 밥차를 지원하는 방안.
사실 경남도에서는 이제 밥차를 그 택배터미널에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먼저 주시기도 했다고 하는데 실행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이유는 분류 작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아침에 밥을 먹으러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분들이 다 매달려서 배송을 분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할 수 없는데, 만약에 내년부터 분류 작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밥차 지원을 했을 경우에 이 택배기사들이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터미널 환경 개선인데, 아까 그 휠소타라고 하는 자동 분류기를 점점 늘려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택배사들의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들은 그냥 기계만 들어오면 되지 않고 사실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현재 시스템에서 그 기계를 갖다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사를 가서 넓은 부지에서 이 휠소타를 이제 장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에는 어려운 상황. 이제 점차 그 택배 터미널이 생길 때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 부지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산시의 이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당장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지붕을 설치해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터미널에 이제 지붕이 없으면 비가 왔을 때 택배가 다 이제 물에 젖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지붕을 좀 없는 곳은 마련해달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 LED라고 되어 있는데 그 눈에 대한 피로가 대단히 심하다고 합니다. 작은 그 송장의 글씨를 읽어서 그 내 주소를 이제 꺼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눈의 피로가 심한데 대단히 어둡게 되어 있어서 LED 등을 좀 설치해서 좀 잘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 실장님께서 하시고 싶은데 끝까지 다 하셨어. 제가 얘기했던 3, 4분 정도 마무리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장 재행청 부분을 사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지역 수준에서 이런 연구사업을 하게 되면 결정 있게 연구자로서는 힘든 부분은 정책 과제를 해야 돼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 있고, 노동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다 제도적인 문제와 대부분 다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법률을 고치거나 정부의 제도적인 이런 틀들을 고쳐야 되는 거고요. 지역에서 사실은 하시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불구하고 일단 정책 대안들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갱신을 간단하게 하고요. 쟁점은 이제 크게 5가지를 한번 봤습니다. 첫 번째가 택배기사가 과연 노동자이냐 아니냐 이 문제입니다. 원래 택배기사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노동자였죠. 월급을 받는 거고 노동법에 건기법에 적용을 받는 문제였다가 IMF 이후에 자영업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연구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정된 자영업자. 내용으로 보면 이런 거죠. 일하는 성격은 노동자인데 실제 이제 그 형식, 그러니까 기합 관계로 보게 되면 자영업자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버리면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게 그래서 택배 기사들의 농자성 여부만 이것만 이제 확인이 되고 법적으로만 된다면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문제가 지금 택배 기사들의 문제점이 해소될 여지가 많이 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도 보게 되면 대부분 다가 그리고 이제 유사노동법, 준노동법 이런 식으로 해서 택배기사를 법률을 담고 있는 것도 있고요.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등등이 그다음에 일본이나 미국도 아예 이게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미국도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노동법에 적용밖에 하는 것 이게 제일 핵심적인 조항이겠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법률을 재개정하는 문제, 개정하는 문제. 그럼 두 번째는 장시간 노동 그리고 산재 및 과로사 이런 부분이죠. 이쪽은 일단 2차 합의 때 나왔던 분류 작업들을 제외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주 60시간만 지켜지게 되면
상당 부분 장시간 노동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2차 합의 때 이 합의 과정이 과연 언제까지 지켜질 거냐, 이건 저로서는 좀 미지수다겠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결국 노동자들이 그 뒤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돌입력을 유지하고 싸움을 해줘야지 약속을 지키겠죠. 힘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약속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거꾸로 사업자로 보게 되면 분리작업들을 다른 사람들 맡기는 그 순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사분기 때 이미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게다가 여기다가 분리작업들 더 투여하게 되면 예컨대 CJ 쪽은 CJ 롯데한일 쪽은 나중에 더 없어지게 되죠. 그렇게 또 한 가지 산재 바로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제도적 보호 문제인데 이번 이제 뭡니까 생활물리법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7월 1일부터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 아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아직도 산재 이런 부분들은 이미 사업장으로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가다가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관련 법들을 시행까지 위해서 벌칙을 받습니다만 그 법률 사항을 어기게 되면 벌금 400만 원. 이제 마무리 발언 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설 지자체에서 하시는 부분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설 지원 이런 정도인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생활물리법에 나오는 정책협의회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도 농조합이 활동을 많이 해줘야지 많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은 아마 현재 지금 농조합 신생노동 이런 부분으로 감안한다면 한 10조는 남겠다. 예, 그런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택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다들 하시고 싶은 발언이 되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적절히하셔야 저희가 다른 분들도 발언을 좀 토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택배 시장의 동향이라든지 조무사장 규모 현황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노동 환경이나 권익에 대해서 제언을 해주셨는데 부산시에 정책 제언하신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자장이 되어서 저희 시의회에서 마침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의 정책 제언을 바로 하는 것으로 해서 답변을 나중에 노동권익센터나 혹은 이 토론의 결과치로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정책 제안을 해주시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제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잠시 휴게 시간 가지시고 하는 거 맞죠? 평균 6.66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를 봤을 때 택배 기사들이 배송 업무에만 집중하며 평균 노동시간 8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맞출 수가 있고 노동 강도를 그만큼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집화 작업입니다. 집화 작업 평균 2.96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택배 기사의 수입은 배송 수수료, 집화 수수료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택배 기사들의 경제성을 위해서 집화 시간을 늘려주고 무임금인 분류작업 시간은 당연히 줄여야 될 겁니다. 주당 노동시간 확인했습니다. 평균 61.46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는 다른 산업의 근로자들보다 절대 다수의 택배 기사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택배 기사들이 과로사가 일어나는 주요 원인이 과도한 근무 시간임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휴일 제외한 한 달 평균 휴일 수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휴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 노동을 지속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사업체별로 노동시간, 휴일수 확인했습니다. 구체적 근로지원단위 노동시간이 가장 짧고 휴일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상대적으로 시세에 대한 부분의 경우 근로시간이 타 사업체보다 조금 짧지만 대신 근무일이 타 사업체보다는 다소 많은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배송 건수하고 집화 건수입니다. 배송 건수 평균 188.9억 건
그만큼 배송처를 찾아다녀야 하고 고객이 배송처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배송 완료 문자를 보내는 이 모든 일을 함께 한꺼번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 강도는 상당히 높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집합 건수 84.1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해 본 결과 우체국 물류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집합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택배기사는 분류, 배송 업무가 주된 업무고 집합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물량이 다소 제한적임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체별 배송 건수, 집합 건수 확인했습니다. 아무래도 택배 시장에서 점유율이 상당히 높을수록 배송, 집합 건수가 높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CJ에 대한 통운의 경우 상대적으로 배송 건수가 다른 업체보다 월등히 높음을 알 수가 있었고요. 또한 배송 물량이 다른 업체보다 많아 집합은 다른 업체보다 적어도 총 건수가 높아서 CJ에 대한 통운이 노동시간, 강도가 상당히 높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체별 운행 거리 확인했습니다. 평균 38.6km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 배송 집합 건수가 조금 많은 CJ에 대한 통운이 운행 거리가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CJ에 대한 통운이 주로 아파트 단지, 즉 배송 구역이 상당히 좁은 곳을 그렇게 왕복해서 배송 거리가 낮은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다음은 차량 유형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차량은 택배업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차량을 준비해서 업무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대부분 택배용 차량과 영업용 공급한 차량을 이용하지만 여전히 불법적으로 자가용 차량을 택배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택배 시장 변화에 맞춰서 택배용 차량의 증차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급여 구성 방식 확인했습니다. 고정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수수료만으로 급여가 구성됨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건당 배송 수수료, 건당 집화 수수료 확인했습니다. 건당 배송 수수료 평균 832.10원으로 나타났고 집화 수수료 575.25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집화 수수료는 배송 수수료와는 달리 수수료 편차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거는 추후 따로 아마 연구를 해보면 의미가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사업체별 배송 수수료, 집화 수수료 확인했습니다. 우체국 물류지원단이 집화를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송 수수료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시장 정리를 상당히 높은 CJ에 대한 부분이 배송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고 집화 수수료 확인해 보시면은 용재택배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낮은 시장 정리를 감안해서 택배기사 영업에 의존한 집화에 집중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진 부분입니다. 월평균 총소득 확인했습니다. 평균 405만 원으로 나타났고 사업체별로 살펴보니 CJ에 대한 부분이 가장 높았고 순서대로 우체국, 한진, 롯데, 노젠택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월평균 총 비용도 같이 확인했습니다. 비용 중에서는 아무래도 대리점 수수료가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평균 53.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 합쳐서 총 비용 평균이 156.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 결과 월평균 총소득 405만 원에서 총 비용을 차감하면 월평균 순소득은 248.2만 원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전국 평균 302.1만 원에 비해서 상당히 부산 지역 월평균 순소득이 상당히 낮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사회보험입니다. 사대보험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고 분석 결과 건강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요. 고용보험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장기간 운전하고 열악한 노동 여건에 처해 있는 택배기사들에게 산재, 고용보험 가입이 절실히 못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이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산재보험 미가입 이유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이 택배기사들이 매월 지불해야 되는 산재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던 부분, 이게 산재보험 미가입 이유였습니다. 7월 1일부터 산재, 고용보험, 실제 이제 의무가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의무가입이지만 사업주나 택배기사 입장들에게는 이 보험료가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조금이나마 보조라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장시간 노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시는 택배기사 분류 작업에 대한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지,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는지, 분류 작업할 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지 등등 분석한 결과 대부분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비율이 높아 노동 여건 자체가 열악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부당한 대우 유형 중에서도 택배 분실, 훼손, 책임 전가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런 책임을 부당하게 택배기사들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노조활동 불이익 위험도 꽤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택배기사는 영업소로부터 배송구역을 배정을 받고 그리고 수수료 책정도 소장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뢰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우려해서 노조 자체를 결성하고 활동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택배기사들의 스트레스, 만족도 부분 확인했습니다. 스트레스 부분은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에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부분, 그리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함께 처리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스트레스 부분이 상당히 높았고요. 만족도 측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불만족이 가장 높았던 부분이 복리후생하고 휴가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택배기사도 필요에 따라서 휴일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법정 복리후생을 포함한 적절한 복리후생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생활물류법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택배기사들은 생활물류법 자체를 활용하는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안정적인 재계약 보장 그리고 표준계약서 작성, 택배기사들의 안전보호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노조가입 여부에 따라서 생활물류법 선호 현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노조 가입한 경우가 미가입자들보다 생활물류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노조 가입자들이 관련법을 자신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더 잘 알고 있어서 노조에서 이 법률에 대한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본 게 처우 개선을 위한 해결 과제였습니다. 1순위, 2순위 모두 수수료 인상, 휴일 및 휴가 보장 이 두 가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키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시사점 도출해 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무래도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관계 완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피로, 스트레스 누적, 과로사까지 이루고 있어서 법정 노동시간 적용을 통해서 최대 노동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분류작업이 제외되고 주 60시간 제한 등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졌으나 이게 현장에서 얼마나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가 관건이고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택배 기사들의 점심시간 마련, 쉼터 조성이 필요합니다. 밥을 따로 먹으면 자정까지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을 따로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전용 휴식 쉼터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물 차량의 주차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거고, 서브터미널 인근에 마련하면 시설 이용에 상당히 용이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도로공사의 화물차 라운지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휴게소 안에 그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휴식 공간을 따로 마련한 그런 거였습니다. 안에 보시면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식사를 할 수가 있고 휴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거를 서브터미널 인근에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적정 수준의 규모라도 이 쉼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사업주들이 일단 나서야 될 것 같고, 또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브터미널 환경 조사가 필요합니다. 사실 서브터미널은 배송을 제외하고 가장 오래 머무르고 있지만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분류 작업에서 택배 기사들이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제외가 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거기서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서브터미널 공간 자체를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근로환경 점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서브터미널 책임 주체를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부산시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택배 기사 수수료 인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해결 과제에서도 언급했듯이 수수료 인상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 수수료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공사 교섭을 통해서 문제를 논의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는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택배 비용 상승 요인이 되어서 거기에 부담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요즘에 시민들도 택배비 인상에 대해서 대부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택배비를 500원 인상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백마진으로 30%가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나누어서 택배 기사들이 가는데 500원 상승되면은 택배 기사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1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500원 모두가 택배 기사들에게 잘 배분이 되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방안이 도출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산재, 고용보험으로부터 택배기사 보호가 절실합니다. 이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직무 스트레스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앞서 살펴봤듯이 심신적으로 많이 지쳐있고 스트레스 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택배기사들의 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해서 심층 상담 매뉴얼을 마련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택배기사들의 휴가의장과 적절한 공유세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큰 문제가 장시간, 고강도 노동,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열악한 공간이 터미널뿐만 아니라 기타 작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주 5일제 근무제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교통부가 주관해서 올해 시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이거 역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피로, 스트레스가 항상 누적된 상태이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 등 여러 가지 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비용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설문조사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책팀장입니다. 김미영입니다. 네, 제가 맡은 부분은 가장 재밌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좀 높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같은 부분은 면접조사 부분이었고요.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부산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표시되는 곳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우체국 물류지원단이 서브터미널 어디에 있느냐를 표시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총 제가 조사된 바로는 40개의 서브터미널이 있다라고 조사가 됐고, 우체국 물류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이 각 구에 하나씩 있기 때문에 하나의 터미널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16개, CJ대한통운은 8개, 한진택배 5개, 롯데택배 4개, 로젠택배 7개, 이렇게 총 40개가 있습니다. 부산 지역 내에 35개가 있고요. 주변에 양산, 김해, 창원에 5개가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산 지역으로 자세히 이제 보시면은 지금 동구와 사상구에 점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동구에 5개, 남구에 4개 이렇게 집중적으로 몰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후에 뭐 택배나 이동 노동자에 대한 쉼터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다면 요 남구나 사상구에 만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노동권익센터에서 저희 16개 터미널을 직접 방문해서 설문조사도 했고요. 면접을 하실 분들도 섭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총 23번 방문해서 기간은 1월 20일부터 5월 28일까지 저희가 개인 면접 10번, 직접 면접 2번을 통해서 내용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이제 택배 기사의 하루를 보시면요, 생활 계획표처럼 제가 그려봤는데요. 일단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지금 이 경우는 분류 작업자가 없는 경우, 지금 택배 기사들이 분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시부터 일어나서 이제 좀 씻고 간단히 먹고 6시 반쯤에 집에서 출발해서 택배 터미널, 서브터미널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7시 정도 되고요. 7시에서 11시까지 4시간 동안 분류 작업을 하게 됩니다. 11시에서 다시 한 30분 이동해서 첫 번째 배송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거기에서 5시간 정도 배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시 반에는 배송 양을 다 마치든지 안 마치든지 상관없이 이제 배송은 중단을 하고요. 지파라고 해서 저희가 뭐 반송 물품을 보내거나 아니면 뭐 공장이나 회사에서 택배를 보내게 되는 그런 물건들을 모으는 작업인 지파 작업이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럼 6시 정도에 터미널로 가서 그 지폐한 물건들을 이제 컨테이너 벨트에 올려야 이제 다시 이제 배송 시작되겠죠. 그럼 거기에 올려놓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고요. 다시 원래 자기 배송지, 아직 배송을 다 마치지 못한 물품들을 배송하기 위해서 이동하면 9시가 됩니다. 이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정도 2차 배송을 해야 모든 작업이 끝나고 11시쯤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집에 도착하게 되면 이제 밥을 먹고 쉬어야 되겠죠. 근데 이 시간에 또 손자가 관련된 업무를 마무리해야 하루가 끝납니다. 그렇게 12시에 자서 5시에 또 일어나야 되는 아주 고된 생활을 반복해 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실태 조사에서 면접 조사를 통해서 이제 알아낼 수 있었던 것들을 간단히 요약하는데요. 요일별로 이 택배는 작업량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이 가장 택배 물량이 많고요. 월요일, 토요일이 적습니다. 일요일날 배송하지 않기 때문에 터미널로 중간에 큰 차들이 이동해서 서브터미널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월요일과 토요일은 적고 화요일이 많고 수, 목, 금은 뭐 비슷한 이런 물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택배사별로 택배 크기와 부피도 차이가 있는데요. CJ대한통운이 가장 작은 크기의 택배 물품, 요거는 뭐 상대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물품들을 많이 배송하고 조금 큰 것들을 롯데 한진, 가장 큰 것을 로젠택배가 배송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이유는 뭐냐? CJ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휠소타라고 하는 자동 분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CJ대한통운만 가지고 있습니다. 휠소타라고 하는 기계에 컨베이어 벨트
위치에 이 기계가 설치되어 있고 그곳이 사람이 다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 바코드 스캔을 통해서 그 지역별로 그 컨베이어 벨트 상에서 어떤 그 분류가 이루어지는 이런 장치인데, 이 장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너무 크거나 모양이 뭐 부피가 크거나 이렇게 되면 그 통과하지 못해서 좀 작은 것들이 많이 CJ 대한통운에서 그 배송이 되고 점점 이렇게 커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택배의 수명은 어느 정도 되면 수명이 되느냐? 한 3개월 정도 그 택배의 지리를, 그 자기 구역의 지리를 익히는 좀 그 시간 3개월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주로 하셨고요. 특히 이제 물량이 많다 보니까 가족 배송이라고 하는 형태도 일어나고 있더라. 부부거나 아니면 아들과 아빠가 이렇게 같이 배송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추석이나 설이나 이렇게 큰 명절이나 물량이 많을 경우에 가족이 같이 택배차에 타서 뭐 예를 들어 부인이 아파트에 내려주면 그 라인별로 물건을 내려놓으면 그 라인에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각 층층마다 배달하는 것은 부인이 하고 남편은 이제 물건을 각 라인별로 내려놓고 하는 형태로 해서 가족 배송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한 곳에 60명 정도 일하는 터미널에서 몇 명 정도가 이 가족 배송의 형태를 띠냐라고 했을 때 7명 정도가 그렇다. 이거는 뭐 한 터미널에서의 통계이기 때문에 이걸 전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택배 노동의 실태의 이제 뭐 특징들 4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일단 장시간 노동시간, 아까 보신 것처럼 분류 작업에 4시간, 배송에 8시간, 그럼 6시간. 그러면 총 그 평균으로 했을 때 10시간 정도를 요 작업을 하고 차로 이동하는 시간들을 뺀데도 불구하고 벌써 10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터미널에 가서 집합한 물건들 집하하는 시간과 집합한 물건들을 다시 터미널로 보내는 시간 등등을 모두 빼도 10시간이기 때문에 엄청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제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인데요. 아까 그 표에 보시던 것처럼 식사 시간이 없습니다. 휴식 시간도 없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제가 그 설문조사를 봤을 때 컨베이어 벨트에 물건들이 이제 쭉 오면은 주소를 확인해서 자기 물건이면 자기 앞으로 이제 택배를 꺼내놓게 되는데요. 그때 컵라면을 드시면서 깜짝 라면 냄새가 나가지고 이거 뭐지? 이렇게 봤더니만 컵라면을 드시면서 자기 주소지에 택배를 이제 꺼내놓는 이런 상황이라서 거의 식사를 하고 오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고요. 점심 때도 뭐 삼각김밥이나 이런 간단하게 요기를 하는 정도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왜 그 식사 시간을 따로 뭐 식당에 가거나 하지 않냐라고 여쭤보니까, 그렇게 되면 30분 정도 그 밥 먹는 시간이 소요되고, 그 30분이면 이제 택배 배송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집에 가는 시간도 늦어지니까 조금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삼각김밥 등으로 빨리 식사를 때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한 시간에 몇 개의 택배를 배송하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한 시간에 30개에서 50개 정도를 배송하는 걸로 잡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1분에 1개 정도를 배송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이제 빠르게 배송해야 되는 그런 압박 속에 있어서 이런 휴식 시간을 챙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쿠팡과 함께 제가 그 면접 조사를 했을 때, 쿠팡의 경우에는 점심 시간을 따로 이제 고정해서 두고 있고, 그 시간에는 그 핸드폰 앱을 통해서 이제 그 배송 지역과 뭐 했다라고 하는 스캔을 찍어서 확인하는 그 장치에서 앱이 꺼지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이 점심 1시간을 앱이 꺼지는데도 불구하고 쿠팡의 경우에도 그 점심시간에 점심 먹지 않고 배송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앱도 꺼지고 그 회사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배송을 계속 하시냐, 그 시간도 쉬지 않고 라고 여쭤보니까 관리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10시 정도에 택배 300개 중에 지금 200개를 했다. 그런데 남은 시간은 몇 시간인데 100개를 다 해낼 수 있느냐라고 그걸 모든 이제 관리자가 알게 되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점심을 먹고 그런 배송들을 하게 되면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그 시간 안에 오늘 택배 이거 배송을 다 마칠 수 있느냐, 이렇게 압박을 받게 되니까 일단 먼저
배송을 다 마치고 나중에 쉬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 택배 그 배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건 시간을 보장해줘도 그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부당한 시스템의 순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특수고용 노동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그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여부에 따라서 그 노동자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택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속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대리점의 그 대리점주가 택배 물량을 택배 기사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줄 수도 있고요.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안 줄 수도 있고 이런 등등의 그 물량을 가지고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속성을 띠는 직종이다라고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고 이렇다 보니 밖에 사회에서 볼 때는 이분들이 개인 사업자 아니냐, 사장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그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로 인한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적인 시스템 상에서는 이분들이 자유롭게 내가 오늘 힘드니까 100개만 해야지, 300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100개만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이고 또 하나 그 면접을 통해서 이제 이 택배 일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 직업을 마지막 직업이다. 내가 여러 가지 부산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 일들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 택배라고 하는 직종에 들어오게 되었고 내가 이 택배를 그만두게 되는 순간 나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게 아닌가 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못하고 참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번째는 고객의 부당한 대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제 고객들이 욕을 하거나 늦게 왔다, 부서졌다 등등 여러 가지 되고 그 착불로 이제 그 돈을 받는 경우에 착불비를 안 준다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내일 오세요. 계좌번호 남겨주세요. 내일 입금할게요.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분들이 이제 찾아가서 이제 그러면 받기 위해 돈을 받기 위해서 찾아가야 되는데 사실 택배 하나를 배송하면 받는 돈이 700원, 800원입니다. 근데 그 집을 다시 찾아가서 이걸 달라라고 요구하기에는 너무 작은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간을 보냄으로 인해서 다른 택배가 지연되고 또 거기에 대한 항의 전화를 받고 등등 이런 것들을 따지면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700원이나 800원 포기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결론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상대방이 욕을 했을 때 택배기사도 사람인지라 예를 들어 욕으로 이제 대응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대리점에서 벌금이 부과돼서 10만 원까지도 벌금이 부과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이 부당한 대우를 그냥 삭히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이제 면접 결과가 있었고요. 5분이 남았네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부산 지역이 특히 낮은 수수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은 예를 들어 770원이면 위쪽 부산 이상의 있는 지역들은 850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부산에만 유독 낮은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첫 번째는 이 택배업을 하시는 대리점을 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하셨고 많이 말아먹었다.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진행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택배기사들도 좀 작게 주고 많은 이익을 취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런 식의 얘기들을 여러분한테 듣게 되었고 그래서 부산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한편으로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몇몇의 분들이 부산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낮은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산 경제가 워낙 어렵고 일자리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 낮은 수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일하려고 하고 예를 들어서 부산은 택배기사 공고가 없다, 모집 공고가 없다. 다른 지역은 이런 모집 공고들이 나오는데
부산은 가만히 있어도 택배 대리점으로 사람들이 찾아가서 일자리가 있나요? 이렇게 해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너무 열악한 부산 경제라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낮은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실수령이 500만 원이다, 택배 그 기사들이.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뭐 부가세 10% 떼고 기름값 빼고 정식값 빼고 이러면 100만 원이 벌써 날아가고요. 그러면 400만 원인데 12시간씩 일해서 400만 원을 받는 것, 이게 사실 맞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뭐 수수료 얘기는 아까 해서 넘어가고요. 또 급지표라고 예를 들어 멀리 이동해야 된다. 아니면 뭐 많은 물건을 배송해야 된다 등등 어느 지역별로 급지가 다르고 그 어려운 택배 배송이 어려운 부분들은 수수료가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사님들은 그 급지 내가 배송하는 지역의 급지가 어느 급지인지 좋은 급지인지 나쁜 급지인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각각의 수수료가 얼마인지 차이가 나는지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나는 뭐 700원이 나오면 700원으로 모두 개선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그 급지표에 따른 수수료를 그 택배사는 대리점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차익을 이제 대리점이 갖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이형화물 수수료는 일명 똥찜이라고 하는데 부피가 크고 무거운 것들 이런 것들을 수수료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택배기사들은 이런 것들을 배송한다 하더라도 이형화물 수수료라고 하는 그 추가되는 비용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지금 여전히 택배기사 분류 작업에 빼겠다라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분류 작업자 인건비를 택배기사가 같이 부담하는 것도 이제 실제 제 조사에서는 만날 수 있었고요. 예를 들어 5명의 분류 작업자가 있으면 1명을 대리점이 그 인건비를 내는 상황이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택배기사들이 돈을 나눠서 그 사람의 인건비를 주는 이런 상황. 그런데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이제 분류작업자를 늘려라, 그 분류작업자를 모두 고용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1명 정도 그 대리점이 더 부담할 테니까 나머지 3명에 대해서만 너희들 내라 이렇게 해서 사인해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었고요. 용차 비용에 대해서 용차는 휴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택배기사가 무슨 아프거나 무슨 집에 일이 있어서 이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택배를 배송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건당 2,000원에 그 콜맨을 부른다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실제 택배기사는 700원을 받는데 자기가 쉬게 되면 2,000원을 주고 그 택배를 다른 사람이 이제 배송을 하게 되니까 이분들이 어지간히 아파서는 그냥 무조건 출근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그러니까 3배지 않습니까? 3배도 넘지 않습니까? 700원인데 뭐 2,000원이면 3배 정도 되네요. 그래서 3박 4일 정도 내가 이제 뭐 입원을 했거나 이럴 경우에 그 용차 비용이 60만 원에 달하는 이런 그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 택배차 랩핑인데요. 랩핑 뭐 밖에 롯데든 한진이든 이렇게 랩핑이 되어 있는데 그 랩핑 비용을 그 택배기사가 반반 부담하자. 회사가 반 50만 원 낼 테니 기사가 50만 내라. 그리고 강제적으로 이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터미널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강제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하지 않는 부분도 그 회사 대리점들도 있었고요. 하지만